자, 점심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0.8% 정도 오르면서 장 초반에는 이제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관련된 뉴스 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시속 게임을 벌였지만 결국 1% 내외로 상승과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고 나머지 금융주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금융주, 보험주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래도 한 1% 내외로 켜고 있고요. 기분 좋은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 끄트머리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는 이슈이수다. 우리 테이버님과 김대준 대표님 나오셔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5거래일 동안 26%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어제도 간밤에 또 6%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꿈꾸는 청사진은 무엇이고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 이슈이수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만나는 리포트에서 전반적인 시황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테슬라 관련된 리포트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불만나는 리포트에서 김정일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기막힌 투자 함께에서는 이제 이주연 대표와 신혁승 이사님 나오셔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아직 매기가 남아있는 건가 식품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코너 이슈 이수다로 가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사라고 했제 마치 오른쪽에 계신 테이버님이 말하는 것처럼 따옴표를 좀 달았습니다. 자, 오늘 테이버님과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요 테슬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테슬라의 꿈꾸는 사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주가도 매력적이다. 앨런 머스크의 비전을 좋아합니다. 비전을 좋아한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럼 그거 오너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최근의 상황에서 뭐 부정적인 이슈가 반영되는 때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길게 보면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비전이 실현화되고 있다라는 점, 뭔가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계속 힘있게 추진하는 거, 요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프리미엄 쪽에 오너 프리미엄 쪽에 가까운. 네, 맞습니다. 테이버님도 어떻게 테슬라 사라고 했지? 지금 주가 위치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결론적으로는 느끼시는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테슬라는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오른 이유 보시면 지난주부터 반응이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일단 뭐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트럼프 테마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의 뭔가 그 TV 토론회에서의 이슈 이후로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고 있다. 그리고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롱숏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제도 우리가 프리장까지 놓고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빠지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는 좀 특이하게 엔비디아가 이제 따라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또 약간은 구도가 이상해지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펠로시 의원이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쪽의 롱숏이 좀 더 강하게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의 AI 주도주가 조금 비싸다. 엔비디아가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 테슬라의 수급이 몰렸고 그 부분에서 또 이게 또 트럼프 테마주로 가면서 완전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를 백악관에 드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밈 형태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테멘 아멘을 이제 테랑 엮어서 테멘 하는데 이게 테이버의 테멘인가요? 아니면 테슬라의 테멘인가요? 테슬라입니다. 네. 확실해요? 네, 테슬라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시고 좋아하시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두 분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은 김대준 대표님한테 테슬라가 그래도 차량 판매 대수, 인도 대수 이런 거를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기대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 44만 대가 나왔는데 올해 테슬라가 연초에 발표했던 판매 대수가 21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분기에 잘 나와 44만 대다. 그러면 예상 수준의 판매 대수는 못 미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 4분기이니까 한 170만 대, 18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과거 주가 흐름에서의 주가와 판매 대수를 연동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네. 테슬라가 주가의 시작점 2019년도에 대략 한 30만 대 수준에서의 차량이 판매됐어요. 이때 13불 정도 했습니다. 네. 30만 대 팔렸던 게 그 다음에 50만 대가 팔렸고요. 50만 대 팔렸던 게 100만 대가 팔렸어요. 이 구간. 그러니까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넘어가는 2배로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400불 고점 수준에서의 최고가를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130만 대, 180만 대. 그러니까 증가는 했는데 정체됐죠. 증가 폭이 둔화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도 최근까지의 조정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고요. 좀 전에 테이버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최근에서의 테슬라의 20% 또는 26%의 상승치 흐름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도 되느냐라고 짧게 물어본다라면 테슬라가 궁극으로는 저는 주가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조정을 받고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왜 조정을 받고 나서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테슬라가 우리가 단순하게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의 내재적인 분위기는 바뀌고 있어요.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부가 서비스라고 하죠. 네. FSD라든가 또는 ESS 장치라든가 테슬라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슈퍼차저라든가 요 부분 기타 서비스 부분에서의 비중이 대략 한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한 매출 부분에서 20에서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크지 않죠. 8대 2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성장세가 분기당 4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내년,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이 기타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차량 판매 매출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 구축된 인프라에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이런 형태로 회사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에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테슬라 주가 나왔는데 140달러 갔다가 최근까지도 지지부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며칠 동안에 갑자기 20% 넘게 폭등한 거잖아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같이 플러스 알파로 붙었다. 요런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ESS로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는 게 ESS 지금 글로벌 1등이 누구냐? CATL입니다. 그리고 ESS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거 가격 경쟁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했을 때 테슬라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라고 부르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 중요하다라는 거. 거기에서 모여있는 많은 데이터로 애플도 작년에 밝혔죠. 테슬라의 데이터 때문에 우리는 자율주행 포기한다. 애플카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했다시피 테슬라의 강점은 자율주행이 있다라는 거고 그쪽에 있어가지고 진입장벽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어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ESS가 좋아서 ESS 성장성 때문에 그러면은 테슬라는 오히려 매도 시그널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조정에 따른 밈이 좀 더 강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다들 아시겠지만 옵션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콜옵션 거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콜옵션 거래가 25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시간에서 248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250달러라 그러면 우리가 월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월봉에서 이제 박살나기 직전이 250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0달러마다 이게 라운드 피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150불 근처에서 200불까지 오고 200불에서 250불까지 한 방에 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이었다.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이 표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최근 우리 분기간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차량을 팔았느냐라는 건데 숫자를 읽어드리면은 23년도 2분기에 46만 6천 대, 23년도 3분기에 43만 5천 대, 네. 그리고는 작년 4분기에 48만 4천 대예요.
다 444죠. 네. 그리고는 올해 1분기에 38만 6천 대. 오.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140불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44만 3천 대. 올라왔네요. 1년 전에 46만 대였고 1년 전 이제 3분기 때 43만 대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44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거 맞습니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 와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시장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도 성장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전기차 시장과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이 부분이 오히려 테슬라나 전기차에 올인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등을 해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테슬라 반등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본질을 봤을 때는 성장이 정체되고 둔화되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이제 캐즘이라는 구간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K 전기차 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잘 팔리나요? 굉장히 잘 팔려요. 굉장히 잘 팔려요? 최근에 그 신차가 몇 대 출시됐죠. EV3가 네. 나왔고요.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한 4천만 원인데 보조금을 받으면 한 3천만 원대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 기아차가 판매가 미국 쪽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이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쪽에 공장을 지어놓고 북미 쪽에서 생산을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예외 규정이 뭐냐면 리스차나 렌트카 같은 경우에 판매했을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리스나 렌트카 쪽으로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현상들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이번 상반기 전기차 수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10% 가까이 수출과 생산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수출 그리고 판매 이 부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EV3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EV3 스탠다드 모델 에어 네. 같은 경우는 3,209만 원 정도. 네네. 오, 굉장히 많이 전기차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EV3 기준으로 아반떼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렇죠. 3,200만 원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는 3,200인데 네. BYD는 그게 1,900만 원. 네. 1,9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대로도 내려가죠. 그래서 가격은 점점 좀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있네요. 그리고 캐스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가. 그러면 보조금 받고 하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해졌다라고 저렴해졌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자동차 시장의 우리가 특성을 좀 보시면은 아반떼 팔고 캐스퍼 팔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네, 자동차 시장 자체가. 네, 어찌 보면 제네시스를 팔아야 큰 차를 팔아야 비싼 차를 팔아야 이익이 남는데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는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은 못 남겨놓고 이거는 엔트리 모델로 깔아가지고 말 그대로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시장이 이게 위축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의 이제 뉴스와 지금 산업의 변화가 있어요. 기존까지는 우리가 LFP 배터리에 비해서 3원계 배터리가 비싸다라고 많이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NCM, NCA 이런 배터리. 그렇죠. 네. 비싸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EV3나 캐스퍼에 적용이 되는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는 거죠. 배터리 자체도 많이 다운이 돼서 자동차 가격 또한 여기에 맞춰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부분의 가격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전지 전체적인 산업이 이제 안정화 추세에서 바닥을 찍어가는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으로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캐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살 사람 다 사고 네.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편의성과 실용성을 느껴서 요거를 사줘야 되는 그 구간. 그걸 넘어가는 구간인 건데
지금 그 캐즘을 아직도 못 넘어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사람들이 전기차를 정말 그래 난 이거 전기차 살 거 하고 확 안 삽니까? 일단은 전기차가 충전이 불편하다. 충전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는 뭐 겨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고 뭐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는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대안이 없냐라고 하면은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환경차로 넘어간다 그러고 어찌 보면은 정부 정책상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제로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전기차가 막 등장을 하고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차로 다 넘어가는구나 하고 요걸 투자에 대입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흐름을 잡아나가냐 그러면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그마라는 거를 라인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고성능 라인업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나왔고요. 소렌토도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는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도 벤츠의 최상위 라인업 마이바흐에서 나오는 게 지금 800마력대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올해 신차 라인업이 다 바뀌었는데 전부 다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역시도 친환경차라는 점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병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잡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가 상정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그런 사이즈, 우리가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차트 좀 하나 띄워주시면은. 네. 작년과 재작년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근 한 3,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리튬 광산을 찾자라는 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밑에 보시면 이게 리튬이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될 거냐에 대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계획을 짰던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배터리가 빠르게 늘어날 거고 2차 전지가 빠르게 늘어날 거고 리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부터는 리튬의 공급 과잉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 그 바닥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탄산 리튬 가격 반등 못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신저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공급이 늘어나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의 인하를 불러올 것이고 그게 자동차 판매량에는 도움이 될 지연정 지금 우리가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원자재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수직 계열화에 이제 성공한 기업도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언급이 되는 게 올해 2분기,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안 좋을 거다. 영업 적자 날 거다.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리튬 비싸게 샀는데 리튬 가격 자꾸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실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전기차 판매 계획, 리튬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에도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뭐 테슬라가 미래의 청사진 요거 넘어가기 전에 결국 전기차가 조금 더 잘 팔려서 캐즘을 넘어가고 있다. 더 많은 전기차가 보인다. 현대기아차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와 쌓아 올려버린 매물대 이런 것들은 좀 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따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자동차에 국한되어서 모든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긴 하겠지만 이 성장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속도 조절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배터리 산업이라고 하는 건 꼭 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용차로도의 진행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배터리가 쓰임새가 확대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배터리 산업 자체에 대한 전망치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미래고 친환경이고 앞으로 좋은 건 알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둬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솔리마르님께서 아들이 내년이면 성인인데 전기차 사줄까요? 아니면 아직 하이브리드를 사줘야 되는지. 내연기관요. 근데 성인이면은 이제 20살인데 네. 그때는 걸어 다녀야 돼. 최고의 이동 수단은 따릉이 정도. 20살 때부터 차 타면은 그렇죠. 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돈이 많으시면은 또 그러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마르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테슬라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8월 8일 날 88데이라고 하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내놓는다. 이 로보택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차를 사서 내가 안 쓰는 동안에는 얘가 지 알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던 대전을 가던 돌아다니면서 택시를 하고 그러고 돈을 벌어오고 내가 퇴근할 때쯤이면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있는
요 로봇 택시를 발표를 하겠다. 네. 실제로 요렇게 돌아다니는 택시들이 미국에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행이 되는데요. 한 100대 이상이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자유롭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웨이모라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번 7월부터 청와대 앞에 노선 있지 않습니까? 효자동이나 이쪽 네네. 노선 이 셔틀 그러니까 요금을 내는 기존까지는 시범 운행 테스트였기 때문에 요금을 내지 않았었거든요. 네. 셔틀 버스가 현재 7월부터 운행이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으로. 기사님은 계시는데 운전은 안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하나 더 8월이 되면 네. 강남에서 심야 시간대에만 네.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 시범 서비스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운전자가 조수석에 타서 네. 모든 걸 이제 컨트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지만 8월에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늦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한 지역에 500대 정도의 시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500대요? 네네. 자율주행 이 택시 관련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테슬라나 어떤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 가면 최근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렇게 뭐죠?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고 뭐 결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키오스크 가격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건 한 30만 원 정도 하고요. 매장에 있는 거는 뭐 비싼 거는 1,000만 원 정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500 정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의 평균 월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키오스크 한 대 가격이 키오스크 한 대 가지면은 어떠한 그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자율주행 택시의 핵심은 뭐냐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다. 1년이면 차량가격을 뽑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 산업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변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판단하고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다. 네. 크로아상님이 로봇택시 시행되면 안 탈 때 주차비 내는 대신에 택시비를 받는 거니까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차 더러워질 듯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론 머스크가 엊그제인가요? 그 자동 소독하는 그것도 특허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더러워지니까 차 안에 자동 소독하는 그 뭐 기술 요것도 특허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남에 저게 8월 달에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서비스. 강남 이게- 운전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제가 자꾸 오늘 부정적 포지션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사고가 나면 어떡할래요? 네,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험회사도 설립을 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대놓고 어찌 보면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권이 걸려 있는 거고 그리고는 뭐 향후에 되면은 이게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돈도 들어가고 안전도 들어가고 여러 개 또 뭐 인프라도 바뀌어야 되고 바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전기차 자율주행 택시를 탔는데 걔가 갑자기 배터리가 없으면은 지원자 충전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조 운전자가 차에 탑승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그쵸 영화에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 혼자 알아서 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아주 꿈의 기술은 맞지만 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하면서 좀 따라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이버 전문가가 방금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연구 개발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빠른 시점에서 연구 개발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 상응하는 유튜브 형태의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다음 팟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네. 이게 확장되질 못하고 사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좀 개선이 되고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인들 능력 좋지 않습니까? 네. 많은 것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누적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조금 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서의 하나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강남보다는
부산에서 성공해야 돼요. 부산에서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서면에 부산 거기 도로 상태랑 사람들 운전수가 물론 특정 지역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부산 당당하게 말할 수 도시에서. 있습니다. 네. 새벽 2시 부산 서면에서 거기서 자율주행 택시가 성공한다. 화끈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아. 예, 새벽 2시 부산 서면입니다. 예. 서면. 네. 오케이. 새벽 2시. 네. 12시에서 2시 사이죠. 네, 그쵸. 그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강남에서 저렇게 실제로 이제 8월부터 돌아다닌다고 네. 하니까 신기해서 2, 3년만 지나도 뒤에서 그렇죠. 누가 쿵 해서 뒷목 잡고 내려서 형씨 내려봐 이러는데 차에 아무도 없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을 굉장히 수 많이 있죠. 생길 수 네.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택시 8월 8일 날 테슬라가 내놓는다는 게 그런 개념인 거고 요거를 믿어도 됩니까? 8월 8이라는 숫자에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게 아니냐. 아. 8자라는 걸 이게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가 8자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처음 발표가 있을 때부터 이거 중국이랑 최근에 뭐 한다 그러고 BYD랑 뭐 그러니까 BYD가 아니고 그 비아디. 비에디? 바이두. 예, 바이두죠. 바이두랑 바이두. 손잡고 뭐 개발한다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 중국에서 뭐 하나 서비스 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테슬라 주가에도 녹아 있다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저 자율주행을 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꾸려 나가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뤘느냐, 요거 8월 8일에 확인하면서 또 테슬라의 주가에 한 번 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꽂혀버린 서학개미 상반기에 4조 6천억을 폭풍 매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단연 엔비디아였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등등등 이런 주식들, 미국 주식들 얘네들 계속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어 보이는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본다면 김대준 대표님부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거품이 꺼질 때까지는 거품인지 모른다. 아.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디가 고점이 될지 고점을 찍고 꺾여봐야 그게 고점인 줄 아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신 거죠. 상반기에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종목 내에서 투자처로의 한 종목을 픽업한다면 네. 애플, 음, 왕자의 귀환. 왕자의 귀환. 네. 왕의 귀환 아니고 왕의 귀환. 왕자입니까? 왕의 귀환. 네. 트럭 시총상이 1위로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애플 투자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가 매력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메리트가 강력하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과거 15년 동안에 애플이 1위 자리를 벗겨놨던 게 두 번 있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엑슨모빌한테 한 번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위를 지켜왔는데 분기 단위로는 1위를 뺏겼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1위로 계속해서 13년 동안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왕의 귀환 1위로의 등극이 멀지 않았다. 오케이. 암살자님께서 애플이 스카이넷이다. 혁신을 해본 놈이 하는 거다. 하루 종일 격파하는 애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솔리마르님께서 아직 미국 주식 없는데 내가 들어갈 때면 끝물일 것 같아서 주저주저 중입니다. 요런 지가 지금 한 6개월 지금 넘었죠. 이미 벌써 늦었나 싶은 것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어떠세요? 테이버님은 엔, 테, 마, 뭐 혹은 뭐 애플, 뭐 다른 종목들도 마소랑 애플은 빼야죠. 마소 애플 빼요? 마소랑 애플은 마소가 성장주 제일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데? 성장주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얘네들은 그냥 경기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입니다. 우리가 뭐 구글까지도 경기 방어주라고 보셔야 되고 구글도 성장주, 경기 방어주예요? 성장주 투자라고 놓고 보신다 그러면 일단은 테슬라냐 엔비디아냐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올해 기준에서 올해 EPS가 얼마나 늘어나냐라고 해서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보면은 테슬라가 4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34%, 3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작년도 2023년도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향후 4개분기 동안의 EPS의 반등은 테슬라가 좀 강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좀 더 긴 시결로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를 따라갈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향후 5년간 EPS 성장률을 놓고 보실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에서 45% 정도 매년 꾸준히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나오는 게 요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이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핀비즈라는 사이트 있는데 아, 여기 핀비즈? 들어가시면은 여기 앞으로 이제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딱 중간에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6%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에도 13% 성장, 앞으로 5년도 16% 성장, 그리고는 과거 5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 기준으로 15% 성장.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경기 방어제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놨고요.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얘네들이 뭐 많이 성장하면 20% 성장하고요. 적게 성장하면 한 15% 성장합니다. 매년 성장해요. 이 정도면 경기 방어주죠. 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경기 방어주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엔비디아랑은 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시뻘건 거 있어요. 올해 뭐 시뻘겋게 마이너스 22% 난다는 얘기가 발음 나왔다가 좀 조심해 주세요. 네. 그런가요? 시뻘건 거. 아, 예, 네네. 예, 죄송합니다. 사투리라서요. 네네네. 부산분이어서. 예, 그러고는 지금 또 성장한다라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0% 성장한다는데 테슬라도 여기서 우리가 좀 발목이 잡히는 거는 향후 5년간의 성장은 15% 정도가 될 거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 5개 분기, 6개 분기 동안 계속해서 40만 대 정도를 분기 인도량으로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판매량은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대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00만 대에서는 많이 팔아봤자 한 300만 대, 400만 대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한 2배 정도까지는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ESS도 좋고 아니면은 FSD도 좋고 그리고는 그 외 여러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구독 모델을 통해 가지고 EPS를 끌어올리기 위한 게 테슬라 향후 이제 성장 모델이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엔비디아랑 테슬라에서 어떤 투자를 할 거냐 그러면은 저는 엔비디아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김대준 대표님은 애플 왕의 기환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할 거다. 우리 테이버 형님은 역시나 엔비디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픈 게 우리나라 국장만 하시는 분들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건 애플이건 엔비디아건 사실 다들 잘 가는데 그 안에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가냐의 그렇죠. 차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만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좀 슬픈 그런 현실이기도 하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사실은 그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았던 그리고 작년에 잘 나갔던 양극재 관련 업체, 뭐 셀 업체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서진 시스템 같이 뭐 ESS나 아니면 뭐 대주전자재료 같이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지금 사는 게 나을까? 혹은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를 사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셀사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사야 된다고 보십니다. 셀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2차전지 주식이 하나도 없다. 네. 라고 한다면 지금 신규 매수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물타기 할 타임은 아니고요. 좀 기다려보는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를 꼭 공부는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바이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바이오 대 2차 전지? 바이오가 조금 바이오 좀 더.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랑 반도체. 바이오가 낫죠. 바이오가 낫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테이버님은 어떠세요? 2차 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성차가 오히려 더 나은가요? 전기차 잘 팔린다 그러면 오히려 완성차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까?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전망치가 꺾이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가 여기서 더 확산된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걸 찾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기차는 우리가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 아직까지 바닥인지 아닌지 숫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예상외로 이거 생각보다 투자가 많이 발생하네? 라는 부분을 보자 그러면은 오히려 하이브리드 혹은 수소 쪽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 이제 드시면서 부장님과 혹은 동료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 테슬라가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대.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올랐대. 그러니까 앞으로도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혹은 애플 같은 그런 종목들이 유망하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슈이수다 런치 토크 우리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이신 테이버님 그리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핫한 리포트들만 모아봤습니다. KB 그리고 미래에셋 이렇게 세 가지 볼 텐데요. 하나는 하반기 금융주에 집중하는 네 가지 이유. 오늘도 삼성생명이 7% 넘게 오르고 KB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상황에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얘기인데요. 애증의 종목입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 전망. 이번엔 진짜 무언가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테슬라 에너지 서프라이즈와 휴머노이드의 잠재력. 아까도 테슬라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지만 어떤 서프라이즈 8월 달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핫한 리포트를 또 핫하게 소개해 주시는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장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뉴스들 네, 맞다 아니다 공방이 펼쳐지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퀄 테스트 관련해서 짧게만 코멘트 한번 해주신다면 맞다 안 맞다. 이번에 안 맞으면 맞을까요? 때려 맞을까? 이번에 안 맞으면 때려 맞는다. 네. 네. 내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단독 기사 나온 거가 네네. 완전히 엉망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제 느낌상으로는 내 피셜입니다. 근거 있냐 근거 없어요. 네, 그냥 넘어가시고요. 네. 이제 거기 RPA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콜은 분명히 아닌데 콜 가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레디니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절차 어떤 그 통보할 수 있는 명시서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러면 뭔가 진보가 한 건 분명해요. 근데 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대가 시간 기다리면 콜 될 수 있어? 그럼 그 전보다는 가능성이 있어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기사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퀄 테스트 통과까지는 아니어도 얼추 비슷한 단계 네. 근처까지는 온 것 같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다른 증권사에서, 다른 그 경제신문에서는 아니다, 뭐 했다라는데 네. 아니라는 것이 콜이 아니라는 거지. 그 준비 과정이 디테일한 걸 다 까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토럴이 완전히 거짓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면 끓이는 걸로 비유하면 계란 넣기 전 바로 그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파도 좀 덜 넣고 파도 좀 더. 생라면, 생라면. 예, 조금.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라면에 뭐 준비가 끓 있다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죠.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긍정적인 뉴스를 퀄 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뉴스를 좀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 뉴스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KB증권 리포트입니다. 주식 시황인데요. 하반기 금융주에 집중하는 네 가지 이유, 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금리 상승, 밸류업 20년 사이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정리를 참 잘했어요. 누구나 들으면 나도 아는 건데 이 친구가 정리했네. 그 정리 잘하는 게 NL스틸이에요. 그렇죠. 다른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렇게 정리한 거 봤어요? 못 봤죠? 칭찬합니다. 네. 금융주에 집중한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거는 누구나 아는 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죠. 모르죠. 그 갑자기 그 교체해가지고 바이든 나가고 새로 들어온 분이 트럼프하고 삐까삐까해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단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과거에 공화당 트럼프 얼마 전에 18년에 맡아들어 그 볼코 룰이라 해서 그 금융 쪽에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다 풀어주고 뭐 이런 액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련되는 금융 관련된 은행을 포함해서 네. 금융 관련주가 규제 완화에 대한 경험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18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볼코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가지고 19년에 발표하고 뭐 금융위기에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네. 이번에 되면은 이번도 이제 금융을 뭔가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미국에서 은행주가 오늘은 제가 못 봤는데 엊그저께 주식이 좋았던 이유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죠. 한국이랑 무슨 관계야? 한국도 그렇게 되는 대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빅사이클이 금융 산업이 완화된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 가면은 한국이라고 역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도 간접적이나마 수혜가 있지 않게 수혜라기보다도 간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거라는 거죠. 트럼프랑 궁합이 이전에 좋았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그렇죠. 이번에 또 되면은 궁합이 또 좋지 않을까? 네, 규제 네. 완화.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상승 가능성. 맞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트럼프가 돼서 금리가 아니고 인플레가 둔화되는 게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네. 라는 컨센서스가 아니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9월이건 10월이건 뭐 두 번 할지 한 번 할지 모르지만 금리 인하는 결국은 할 거라 보지 않습니까? 그걸 트럼프가 막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돼요? 트럼프가 되면은 뭐죠? 관세 인상. 관세, 물가 상승. 감세.
관세 감세. 관세랑 감세. 예,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중에 이펙트가 나오겠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 어느 시점에. 그리고 감세를 하면은 그 재정 적자가 많다는데 그렇죠. 감세를 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재정 적자라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국채 발행해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가 아까 저기 그 수입 물가 인상으로서 인플레가 작대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국채 이슈가 되니까 국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국채 금리 올라가죠. 이 모든 것이 금리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금리 인하되는 건 인플레 때문에 되는데 네. 주가에는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됐을 때 내년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올해 한 번 되고 내년에 5번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 5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금리 인하가 뚜루룩 안 올 수도 있다는 또는 금리 인상 상승 가능성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죠? 은행이 좋은 거잖아요. 은행이 좋은 거죠. 네. 금리 높으면. 그렇죠. 예대 마진 늘어나고. 네네. 근데 앞에 얘기한 규제 완화보다는 임팩트는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나면은 인플레가 자극되면 그런 소지를 열어놔야 돼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금리는 더 튈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금융주한테는 좋다. 네, 그렇죠. 오케이. 세 번째는 밸류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이건 뭐 국내에 디테일하게 하다는 거죠. 뭐 어쨌든 네. 다 나왔으니까. 다 나왔으니까. 그겁니다. 오케이. 법적으로 밸류어 가는 프로그램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 있는 네.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기대감. 네 번째는 20년 사이클은 뭡니까? 이건 사실은 20년 전에 저 애널리스트 초판이어서 저도 몰랐는데 20년 전에 1980년대 제가 90년대로 왔기 때문에 네. 80년대는 증권주가 난리가 났어요. 80년대 증권주.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보험주가 그랬대요. 저거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20년 또 지났잖아요. 이제 은행주가 대세다. 이런 얘기죠. 아 정확하게 20년 사이클은 아니네요. 네, 대충 그렇게. 80년대. 세 개 갖고 좀 이유가 작았는지 대충 그렇게. 대충 하나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네 개를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이 애널리스트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고, 우리 하이런 애널리스트.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인더스트리에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정리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게 뭐 오케이. 마음에 와서 20년 사이클. 80년대 증권주, 2000년대 보험주, 그러니까 2020년대 왔으니까 이제는 은행주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끼워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도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리포트를 더 디테일해 보시거나 직접 혹시 컨택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의 20년 사이클. 여기 뭐 그림의 밑에는 또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80년대는 증권, 2000년대는 보험, 그리고 2020년대는 은행 이렇게 적어놔서 은행주를 좀 집중해 보자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LG 디스플레이 갈까요? 간단할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트레이딩 업입니다. 음. 적자가 2분기까지 있어요. 근데 3분기부터 흑자라는 거예요. 네. 얘네들 커스텀은 두 개거든요. OLED TV에 오더를 주는 LG전자. LG전자 OLED TV까지 팔리는 거죠. 그렇죠. 저기 올림픽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의 신제품 나오는 주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OLED TV용, OLED 휴대폰용의 수요가 좋아서 상반기까지, 즉 2분기 적자도 많이 주는데 3분기보다 줄어서 2천억대라고 하는데 3분기, 4분기에서 흑자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가 되고 계속 되면은 북배를 1배는 주지 않을까? 북배를 1배가 16,000원. 그럼 주가에서 더 간다. 뭐 이 간단한 논리입니다. LG 트레이딩 디스플레이는 하실 근데 결국은 목표가도 지금 33% 상향해서 16,000원. 여기 네네.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네네. 본부장님 말씀은 이렇게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된다. 트레이딩이고요.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LG 블루 할 것이고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신경이 썼던 LG 전자가 좋다는 분은 네. 트레이딩 그냥 좀 진득하게 가는 건데 그 진득한 게 잘못하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LG 전자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의 악재가 사라진다면 LG 전자한테도 좋습니다. 대형 OLED 패널 실적 개선 전망, 중형 태블릿 PC OLED 안정적 물량 확보, 뭐 이런 얘기들로 3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지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2만 원 이상 부르기에는 밸류가 아직 안 나와요. 아. 그거 아마 부르는 거는 하반기 실적이 나오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계속 물려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우실 텐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목표 주가 이런 리포트도 나왔고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한번 탈출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에서 나온 조금 괜찮은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글로벌 AI, 미국,
테슬라 에너지 서프라이즈와 휴머노이드의 잠재력. 내용을 이렇게 적어야 돼요. 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잠재력 잠재력, 이런 말은 좋지. 왕의 귀환. 아까 그분 네. 왕자의 귀환이라고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실수하셨다.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서프라이즈, 잠재력 이런 거 하면은 일단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잖아요. 307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인데 국내 애널리스트가 해외 증권 리포트를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목표 주가를 쓰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눈에 가져왔어요. 어쨌든 테슬라가 바닥에서 40% 올라왔죠. 연초로 돌아갔는데 어떡할까 걱정이잖아요. 갖고 계신 분도 언제 팔까? 안 갖고 계신 분은 들어갈까?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기차가 지금 뭐 40만 대가 팔렸네, 뭐 43만 대가 팔렸네 이런 단기적인 뷰가 아니고 네. 이 307달러 시총으로는 1조 달러에 해당되는 건데요. 네. 지금은 한 7천몇 억 될 거예요. 이거의 핵심의 60%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 리포트 핵심은 자율주행이 여러분 곁에 7년 내에 여러분 곁에 없던 사람들이 2명에 1명은 자율주행차를 모을 수 있느냐라고 자문해 보시면 돼요. 그게 본인의 의지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의해서 7년 뒤 2030년에 자율주행차 모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에 1명꼴이다. 이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일 수도 있고 네네. 전기차의 자율주행일 수도 있고 혹은 내연기관인데 자율주행을 얹은 걸 수도 있잖아요. 여긴 전기차죠. 여긴 전기차. 테슬라가 아니고 테슬라가 하는 거니까 전기차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네. 아. 얘네가 1등이니까 쉽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2명에 1명꼴. 지금은 100명에 3명도 안 돼요. 100명에 3명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7년 내로 2명에 1명꼴로 될 수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서 1조 달러 중에서 6천억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신 거나 아니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최근에 올라온 거 따라가기는 애매한다 하더라도 네. 단기적인 그 테슬라 전기차 숫자 40만 대, 50만 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진득하니 계시는 거고 그게 약간 요원하다 그러면 여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일단은 그 2분기 실적 자체를 말씀드리면 2분기는 7월 22일에 발표됩니다. 네. 어저께 뭐 인도량 얘기했죠. 40 몇만 대. 거기다 이제 영업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2분기 실적은 에너지 쪽이 우리 ESS 에너지 쪽에 영업이익이 기여를 좀 해서 그런지 2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11.6%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전분기의 5.5% 대비 영업이익률이 더블이고요. 그렇네요. 작년 동기 9.6% 10%안 됐는데 작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근 올라간 것이 단순히 인도량뿐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8월 8일 날 88 그때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의 전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것까지는 기대해보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아까 자율주행 이걸 땡겨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 테슬라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잖아요. 네. 젠 1, 젠 2 뭐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거는 말만 이렇게 했는데 네. 내용상으로는 없어요. 아,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집어넣는지까지는 없어요. 여기 한 휴머노이드의 잠재력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5% 정도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20%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한 10몇 %고 자율주행이 있고 기타 서비스 해가지고 있는데 기타에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재력 켜놓고 잠재력을 넘버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지금 이 미래에셋이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김정현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 왜요? 자율주행에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율주행 뭐 뭐가 아니라 왜요? 와닿는 포인트, 와닿지 않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조금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아, 아직은 좀 체감이 먼 안 것 된다? 같아요. 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300불 되고 나서 400불 부를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와닿지는 않아요. 여러분 판단하시죠. 지금은 와닿지가 않는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근데 진짜 자율주행으로 그 뭐 버스도 기사님이 네네.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네네. 핸들은 안 잡고 버스가 막 자율주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범 운행도 또 했었고 뭐 그렇죠. 또 뭐 택시도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또 8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내용이 내러티브가 많다는 측면에서 네. 아까 말한 전기차가 좀 빠지더라도 자율주행이고 뭐 할 얘기가 많잖아요. 뭐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광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으면 좋게 볼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 광팬이에요. 개인적으로. 안 갖고 계시죠 주식을? 없어요. 네, 고마워요. 테슬라 애플 광팬인 게 테슬라는 지금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받을 것처럼 느낌이 그렇죠. 들고 트럼프가 그리고 친하다고. 스톡 옵션도 일론 머스크한테 주면서 이제 오너 리스크 뭐 판단 그렇죠. 판단 이런 것도 네, 해결이 됐고 해결된 것 같고. 거기다가 우주 있죠, 뉴럴링크 있죠, 네. 자동차 있죠, 그렇죠. AI 있죠, 언론사 있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갖다 붙여갖고 네. 그거를 테슬라라는 주식 갖다 붙이면은 네. $300가 이슈겠어요. 누구 말대로 $500로 부를 수도 있죠. 500달러가 뭐예요? 1000달러가 천슬라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그러면 테슬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좋은 주식입니다.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저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8월 8일. 어떤 이슈들이 네. 8월 8일 날 네.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KB에서 나온 하반기 금융주에 집중해야 되는 4가지 이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테슬라. 근데 요거 한 줄평 있나요? 한 줄평 있는데 아까 그거는 됐고 아까 그 KB 금융주 네. 그 설득력 있다. 오케이. 자, 하나씩. KB 주식시장 하반기 금융주에 집중하는 4가지 이유 한 줄평은요? 설득력 있습니다. 설득력 있다. 네. 오. 두 번째 두 LG 번째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트레이딩 업 트레이딩 업. 업. 하우 하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2만 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이 모멘텀 좋으니까 트레이딩 해보면 충분히 네.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테슬라. 근데 우리한테는 네. 테슬라 사든 말든 2차 전지 주한테 2차 전지도 함께 끌고 갈까?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퀘스천 마크 아직. 물음표 붙인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도 2차 전지. 걔네가 10% 갈 때 우리가 7%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은 받죠. 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로보택시나 이런 거로 가는 거면 우리는 다른 쪽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더. 2차 전지 주 중에서도 좀 그래도 갈 애들은 테슬라 따라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들. 특정 종목은 갈 수 있죠. 아. 네. 근데 그게 얼마 정도 갈지는 함께 얼마나 그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과 함께한 이렇게 리포트 3가지 알아봤고요. 이 인사이트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리포트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내용이 좋아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30분씩 1시간에. 김정일 본부장님이 하루에 리포트를 거짓말 아니고 10개, 20개씩 읽으세요. 그렇잖아요. 20개는 그렇고 15개는 15개는 읽으세요. 하루에 진짜 매일.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읽을만한 거를 추려서 가져오시는 거니까 한번 요거 다운받아서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불만나는 리포트 김정일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한 끼 장 전략과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작 전에 살짝 웃었는데 우리 신혁승 이사님의 사진이 너무 이렇게 축 처져서 우울하게 나와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가실 때 꼭 사진 한 장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하지 않으셨어요? 저번에 그거예요.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찍은 게 저겁니까? 네, 그건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한 30장, 40장 찍었는데 네. 그중에 저게 선택됐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네요. 샤오미로 찍었는지 약간 좀 화질이 이상하네. 가실 때 또 한번 찍고 아 가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뭐 사실 뭐 외모가 그렇게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잘생기셨는데 잘생기신 대로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장에 대해서 일단 오전장 코멘트를 하나씩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뭐 1% 내외로 상승하다가 지금은 조금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0.66% 플러스 그래도 2,812 코스닥이 0.42% 플러스 839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이 팔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 뉴스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코멘트 들어본다면 이주연 대표님부터 일단은 아까 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사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일단 오늘도 상당히 정신이 없었고, 일단 오전에도 그 삼성전자 오보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뭐 몇몇 종목들에만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이 수급이 여기가 이게 수급을 빨아가면은 그 외쪽으로는 딱 이제 급락이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호가가 좀 비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살짝만 매도가 나와도 그냥 이렇게 확 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좀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완전 단타 하시는 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장기전으로 가시는 분들 혹은 뭐 스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이번 주 초반에도 사실 갑자기 속절없이 밀려버려가지고 매가리 없이 확 무너지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난 것처럼 이 호가가 좀 비어있기 때문에 밀릴 때 확 밀리는.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아서 네. 내일 실적 나오고 다음 주 또 분위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혁승 이사님은 오늘 장 코멘트 오전장. 뭐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네. 뭐 시장을 보고 있고 그 삼성전자 아침에 이제 오보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죠. HBM 쪽으로 그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상태에서 결국 HBM 쪽으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도 큰 상승이 나오고 할 텐데 저는 아침에 이제 그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좀 그랬어요. 뭐냐면은 조금 싸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맞다면 엔비디아 퀄코 테스트 통과했다는 게 맞다면 삼성전자가 그때 한 2%에서 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진짜 사실이었다면 삼성전자가 5% 이상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방귀 잦으면 이제 똥 싼다고 그 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게 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그 긍정적으로 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의미에서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TFE 이런 종목들이 또 아침에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다시 상승 추세로 하는 거 보면 네.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일찍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똥 얘기는 좀 아, 식사하고 계신 분들.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 네. 네. 정확한 비율을 하기 위해서 딱 와닿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요 얘기가 오늘의 메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마침 이주연 대표님이 잘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 이슈를 노려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기막힌 투자 함께 삼성전자 엔비디아 향 퀄테스트 오보 위기다 기회다. 사실 지금 하이닉스 빠지는 거 보면은 우리 마이클 이삼님께서도 오보인데 하이닉스 왜 빠짐? 지금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뉴데일리에서 이제 단독으로 엔비디아 향으로 HBM3E 요거 퀄테스트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한 30분 지나서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연락해 보니까 그런 일 없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뉴데일리의 그 기사가 어느 정도 좀 디테일을 담고 있어서 네. 퀄테스트 통과까지는 아니어도 바로 그 전 단계까지는 간 거 아니냐. 얼추 분위기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오보기는 했습니다만 또 어제 그 삼성전자의 CTO가 이제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HBM 관련해서는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바로 다음 날에 또 이런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뭐 확정이 난 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HBM에 대한 어떤 퀄테스트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단계가 좀 오지
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현재 좀 시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까 장 초반에는 뭐 3% 넘게 오르다가 뭐 오보라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또 보합고가에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 하락 VI 다 같이 막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다시 뭐 2.5%대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다른 종목들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단기적인 조정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장기적인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일 거다.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일이 또 잠정 실적 발표잖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좀 전망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게 나올 거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 공통되게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오고 나면 보통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도 뭐 당일이기 때문에 뭐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빠진다면 그때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학 관계에 대해서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퀄테스트 통과라는 그 뉴스를 기점으로 오늘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이게 좀 엇갈린 모습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확실하게 퀄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삼성전자 실적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저는 그냥 사실 둘 다 좋게 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게 보고 오늘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이런 거 많이 빠지는데 예전에 좀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 그 마이크론인가 하여튼 뭐 그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SK 하이닉스 또 왕창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소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HBM 이쪽 AI 반도체 시장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 뭐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뭐 삼성전자가 뭐 이거 통과했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납품하는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이런 것들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제 친구가 뭐 여담입니다만 그 제 친구가 그 뭐 엔비디아에서 지금 기술 담당자로서 지금 한 15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뭐 그쪽의 소식을 잘 접하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사실 뭐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지금 워낙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어쨌건 간에 뭐 삼성전자도 퀄테스트 통과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을 거고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 시장이 워낙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두 기업 모두 그쪽으로 좀 집중하면서 예전에 그 우리가 반도체에 갔을 때는 또 둘이 같이 가고 사이좋게 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약간 이제 뭐 시소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네. 기업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가야죠. 네. 암살자님께서 개고수만 한다는 친구 말 듣고 투자하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실제로 15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들을 만하죠. 뭐 그 아무래도 이제 그거죠. 뭐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 자꾸 미국 기업이니까 자사주 받고 해서 뭐 그래서 이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결국은 HBM이 필요한 거 맞고 삼성전자가 그걸 같이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이닉스가 뭐 작은 파이 가지고 둘이 막 쪼개 먹고 나눠 먹고 싸우고 이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한테 증가되는 호재일 거라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가 좀 깨질 거다 이런 우려감이 분명 반영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좀 SK 하이닉스와 그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주가를 좀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뭐 단기적인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AI 산업 그리고 HBM이라는 수요 자체가 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경쟁을 한다.
한다라고 해서 일단 정해진 파이 안에서 파이 뺏기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지면서 다 같이 좀 커질 수 있는 외형 확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하반기에는 원래 최근에 뭐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HBM이 삼성 전체한테는 그동안은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저도 좀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그 친구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 친구 중에는 그 게임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 좋아하는 친구가 하는 말로는 그 엔비디아가 없으면은 게임 회사도 아예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그래픽을 구동하는 게 엔비디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의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지 굉장할 않을까. 것이다. 네. 사실은 뭐 생각합니다. 게임에도 많이 쓰고 코인 채굴 하는데 뭐 그런 데도 많이 쓰고 아니 또 뭐 AI도 그렇고. 챗 GPT 나온 지 좀 됐잖아요. 네. 유료 버전 쓰세요? 유료 버전 안 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서 보면 유료 버전 쓰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료 버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신세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접할 때 지금 AI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내 체감적으로 AI가 어느 정도 이 사회나 이 현실에 와 있는지는 잘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친구 얘기해도 됩니까? 친구가 있나요? 아니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고 워낙 바쁘니까. 바쁘니까 이제 그죠? 모두 친구예요. 시청자 친구인데 그래요? 100명, 네. 100명 들어와 계신데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있는데 상상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컨설팅 회사 다니는데 컨설팅을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로 GPT로 요즘은 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주니어들을 더 적게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GPT.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진짜 워낙 반응이 그리고 좋네. 대학이나 네. 이런 데서도 뭐 오늘 친구 뭐 얘기다고 하면은 교수인 친구가 애들이 교수인 친구 있습니다. 우리 친구 자랑. 이거를 네. 시험을 네. 내면은 그 챗GPT로 답안을 제출해서 음. 그거를 골라내는 것도 그래서 재시험을 한 10명 정도 다시 봤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미래 인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전환점이다 이런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중요하긴 하죠. 이제 그런 기본 바탕이 있어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친구 많아서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의 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혹은 다른 반도체 뭐 소부장들 지금 상황에서 노린다고 하면 내일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어떤 종목을 지금 위치에서 지금 타이밍에서 노리는 게 좋습니까? 이주연 대표님부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중에요?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을 노리자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는 무조건 하반기에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한 뭐 밸류체인 기업들도 뭐 많지만 그 중에서 많이 못 갔던 친구들 중에 그 일반 그 범용 반도체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전공정 장비라던가 그리고 부품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으로 좀 계속 이런 좀 조절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감산으로 공급이 조절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수요가 앞으로 없을 거다 이런 그 좀 실망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HBM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모든 메모리 기업들이 HBM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범용 반도체 생산량이 조금 떨어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좀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설이 좀 불가피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설은 아마 내년부터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그 공장을 짓는데 뭐 하루 만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 정도부터는 이제 장비 주문이 좀 이루어지고 부품 주문도 이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픽을 주신다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던가 하나머티, 원익 IPS, 원익 QNC 죄송합니다. 원익 QNC 이런 원익 종목들 좀 QNC.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단 삼성전자 봐야 되고 네. 그 밑에 이제 소부장 중에서는 뭐 원익 QNC 같은 네. 그런 종목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은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 쪽, 뭐 하이닉스 쪽 뭐 다 괜찮은데 다 괜찮다. 뭐 삼성전자 쪽의 어떤 그 종목들이 좀 지지분열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아 글쎄요, 뭐 다 뭐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이오테크닉스 정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가야 뭐 지수가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또 우리들을 위해서 삼성전자는 제발 이렇게 좀 슬로우하게라도 계속 가는 모습 이렇게 나타내주고 지금 시장에서 왜 삼성전자 쪽을 주목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또 쏠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CXL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얘기 나왔을 때 아 얘네들이 늘 그런 얘기 나오면 얘네들이 진짜 HBM이 안 되니까 진짜 뭐 다른 너무 데서. 미래를 땡겨와서 CXL까지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해서 얘네들이 이제 절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CXL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 나오고 오늘 또 이런 얘기 나왔으면 뭐 네오셈이나 이런 종목들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을 때 삼성전자 쪽의 어떤 소부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계속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종목까지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줬잖아요. 이오테크닉스 정도? 예. 이오테크닉스 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1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거 증권사 리포트랑 목표가까지 잘 살펴보시고 분할로 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두 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타 방송에서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내기. 시청자한테 쏘는 걸로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는데 저는 8.9 얘기하고 왔습니다. 아니 뭐 내기인가요? 웃으러 나오셨어요? 네. 내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기는 아니고 내기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네. 들어오는 거나 뭐 네. 마다하지 않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는 거죠? 참여하시죠. 네, 뭐 원래는 관심은 없었는데 그 실적에 뭐 내기를 뭐 좋아해서 어떤 내기로 할까요? 네. 뭐 커피? 원하시는 걸로 우리 해주죠. 시청자 10분께 커피. 사실 그 제가 그 예전 방송에서도 뭐 강의도 하고 네.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고 방송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도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도박성. 야수의 심장으로 아니 그게 자신 있게. 이게 말이 도박성이 막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네. 좀 그런 그 마음가짐이나 그 손실에 대해서 유연하고 이런 그 약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배팅할 사실은 때는 그럼요. 과감하게 시원하게. 배팅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배팅에 대해서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커피 10잔. 나 괜찮습니다. 얼마입니까 숫자? 컨센서스가 얼마죠?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8조 2천억에서 8조 5천억까지는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8.6 하겠습니다. 8.6 네. 저 8.6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럼 함께해요. 반으로 아. 나눠요. 함께해요? 반띵 한 분만 조금 높게 아니면 네. 낮게 불러주세요. 네. 8.5는 그러면은 8.7로 7 불러요. 7. 가겠습니다. 네. 8.8 아니면 8.9 나올 텐데. 아, 네. 8.9, 8.7, 8.6.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요걸로 이제 커피 10잔 내기하는 겁니다. 네. 나중 가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요거 뭐 5번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환율이 상단에서 흔들리면 현대차가 쉴 거다. 지난주에 신혁승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면 좀 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리뷰 겸 어떤 이야기를 다시 해주실 것 같은지 신혁승 이사님? 네, 그 현대차 최근에 빠진 게 그날 우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뭐 30만 원 바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나 어떤 환율적인 측면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좀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을 경우 현대차가 조금 그래도 좀 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핑계는 그렇게 나왔어요. 뭐 6월 달에 뭐 판매량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 다 핑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좀 내려오니까 그간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여기서 물론 뭐 혹자들은 워낙 강한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눌림목을 완성해서 지금도 살 만한 분위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또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으로 강하게 또 우리가 또 주식 투자는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뭐 1, 2%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준에서는 좀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은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현대차 좋고 중장기적으로 30만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하시기에는 조금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환율이 여기서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해서 저는 이제 바이오 그때도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차가 이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니까 환율이 높으면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은 환차익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는 걸로 생각하고 또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데 또 환율이 살짝 또 안정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다른 모멘텀은 계속 좀 살아 있지 않습니까? 뭐 인도 네. IPO나 그런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전기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간다는 쪽으로 신혁승 이사님은 쉰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거고 간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단기적으로 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쉴 수야 있겠지만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도차가 아니죠. 인도 IPO에 대한 일단 기대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인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일단은 인도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늘려나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에서 한 2위 정도 현재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인도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것들이 일단 하반기에 좀 예정이 돼 있고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샀던 업종들이 좀 축약을 해보면은 뭐 일단 자동차 일단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공통되는 애들이 이제 보통 밸류업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현재 많구나라는 거를 이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의 의지 자체도 밸류업에 대한 좀 얘기들이 많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뭐 이슈들 제외를 하고서라도 모멘텀이 물론 많지만 이슈들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어도 그거를 상쇄하고 그 이상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인도 IPO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겹쳐서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현대차가 쉬어간다고 한다면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반대로 좀 수혜를 보는 그런 마음에 드는 현대차가 쉴 때 이 종목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으세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냥 뭐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대형주라고 하면 뭐 자동차가 환율 때문에 좀 아니 꼭 환율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슬로우한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핑계나 이런 걸 대면서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 하락이나 뭐 환율이 좀 떨어지면 결국에는 성장 섹터 쪽으로 뭐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 뭐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런 맥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레포트가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는 이런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 나와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덧붙여져서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뭐 금리 상승하면 그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잘 올라갔다면 물론 뭐 업황도 좋고 하니까 잘 올라갔겠죠. 그런 것도 겸사겸사해서 올라갔다면 이제는 좀 약간 금리 하락과 이제 또 환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뒀을 때 뭐 바이오나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장 섹터인 대장주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기에서 이제 축포를 좀 터뜨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현대차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만 어제 이제 밸류업 정책 디테일 발표하면서 분리과세, 뭐 세제 혜택 등등 여러 가지 하반기 뭐 역동 경제 뭐 이런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밸류업으로 오늘도 금융주, 보험주 굉장히 크게 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현대차가 낫습니까? 아니면 금융주가 낫습니까? 밸류업만 생각하면 금융주가 더 세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은데 내용적인 거나 혹은 다른 모멘텀, 실적, 그리고 뭐 기대감, 성장성 이런 걸 생각하면 자동차가 나은 것 같고 여기서 금융주랑 현대차랑 굳이 양자택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나아요? 일단은
시간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전 금융주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근데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려면은 자동차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케이. 신혁승 기사님은요?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는 뭐 금융주는 평생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왜요? 이거를 왜 해요, 금융주를? 이거를 왜 해요라고 지금 아니, 근데 KB금융이 52주 신고가에다가 아니, 물론 오늘 그런- 삼성생명이 7% 가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지금 뭐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네. 사실 밸류 프로그램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또 좀 했지만 네. 뭐 정부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서 지금 금융주들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 금융주들 누가 많이 갖고 있겠으며 또 뭐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 배불려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솔직히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수도 이런 있죠. 금융주들 막 가고 그러면 다른 종목들 못 가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금융주들 누가 지금 가지고 계시고 뭐 많이 가지고 계시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교회를 함께하는 그 어떤 방송 패널로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혁승 기사님은 그걸 왜 해요? 라고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황에서 30만 원을 아쉽게 못 찍고 29만 9,500원 정도에서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다시 가겠죠. 근데 이제 얼마만큼 쉬느냐가 관건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환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 같이 엮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가봅니다. 보여주시죠. 요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떠세요? 삼양식품 불닭 효과 아직도 남았다? 요거 뭐 저희가 좀 찝기는 한 건데 IBK 증권이 목표가 한 달 반 만에 46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4일 상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좀 그래서 리포트를 쓰는데도 좀 딜레이된 감이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도 6월 14일 기준 목표 주가 83만 원 찍었고 근데 이게 올린 것들이 너무 뒷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 모멘텀을 그대로 받을까 조금 흐지부지 느낌이 좀 있어서 불닭 효과 아직도 남았다 신혁식 기사님? 네, 뭐 좋게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불닭볶음면을 워낙 좋아하는 오.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 때부터도 저는 이거 대박 나겠는데 대박 나겠는데.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야 그리고 매운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이 삼양식품도 지금 최근에 레포트들이 막 상향해서 물론 뭐 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근데 뭐 또 기관들은 또 팔고 있어요. 기관 팔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시그널 같거든요. 왜 기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내고 하면 이제 세일즈를 할 텐데 기관 투자자 그 펀드 매니저들이 팔고 있을까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짜증이 납니다. 솔직한 짜증 나죠, 얘기로.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이래. 삼양식품 삼성 엄청 좋아하시네. 아니 삼성 안 좋아합니다. 네네. 네, 삼양식품 그 지금 좋습니다. 좋고 뭐 말한 레포트 말씀하신 것처럼 뭐 72만 원 뭐 가능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만약에 21선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는 게 좀 일단 우선이지 않을까. 지금 일단 뭐 5일선, 21선 다 뚫어놨기 때문에 네. 밑으로 제가 볼 때 이거 회복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뭐 괜히 또 이거 또 61선까지 내려오면은 또 그렇죠. 이거 또 힘든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인 추세랑 힘이 또 중요하니까. 네. 일단 수급이 레포트가 나온 시점부터 기관들의 그 매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하는 거 좋고 내용 좋은 거 다 동의를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매도세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세요? 불닭 효과 아직 남았다? 네, 저도 불닭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삼양식품이 지금 미국에서 월마트 입점률이 거의 90%가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입점을 할 여력이 남아 있느냐 이걸로 성장성을 좀 따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런 속도로 빨리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당장 네. 그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쭉 봤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60일선까지 이격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5일선 그동안에 한 번도 안 깼었는데 깼죠. 그리고 10일선까지도 이격 많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5월선 지금 이격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바닥 잡는 거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건 이제 스토리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스토리가 펀더멘탈이 되느냐, 아니면 뭐 센티멘탈이 되느냐, 혹은 뭐 앞으로의 기대감,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지금 불닭이나 삼양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돼서 좀 나온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언제 다시 올라갈지는 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너무 섣불리 덤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IBK는 이 오늘 상향한 거죠. 이게 72만 원으로. 근데 너무 뒷북이죠. 이게 46만 원에서 여태까지 갈 동안 뭐 하고 커버 안 하고 있다가 6월 14일에 83만 원 나왔는데 지금 2주가 지나서 3주가 지나서 72만 원으로 올립니까? 요거는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죠. 사실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신영승 이사님 포트폴리오 궁금하다는 분이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요? 주식 매매하기 귀찮아하는 표정인데 포트폴리오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귀찮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달려들지 않는. 신중해야죠. 아하,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신중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굉장히 편합니다. 뭐 손절하든 익절하든 어떤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매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아까도 친구 얘기했지만 친구 얘기는 안 들어요. 솔직히 그 안 들어서 엔비디아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놓친 거 친구분이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강력하게는 얘기했어요. 강력하게 네,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그때 뭐 빠졌을 때 네. 막 그리고 액분하기 전에도 막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그 우리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그 친구들 학교 동기들 친구. 제 친구는 비트코인 250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2014년에 저한테 사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젊은 애가 노동해서 열심히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지금 250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고 계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셨는지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거 공통 분모가 있네요. 바이오입니다. 리가캠과 ABL 핫한 종목들이죠. 두 가지를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부터 왜 ABL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돌아가면서 튀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HLB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부터 해서 좀 빠르게 올라온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서 뭐 많이 올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의 뭐 2021년부터 뭐 3만 원 이상을 좀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ABL 바이오는 지금 어제 그 I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서 CEO가 굉장히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ADC 이중항체 관련해가지고 이중항체 곧 있으면은 기술 이전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대규모 좀 계약을 발생시킨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오히려 전통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 이 바이오텍 기업들 기술 이전을 좀 체결시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좀 ABL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10일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계약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확보한 금액을 보니까 4천억 원 정도로 좀 수정이 되고 있는데 4천억 원 계약금을 확보하면서 앞으로도 그 기술 기술 개발이죠. 네,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가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 개발 속도가 좀 가속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조금 매기가 들어오죠.
ABL 바이오 오늘 한 10%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 맞네요. 29,600원의 가격 형성돼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전략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33,000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ABL 바이오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혁승 이사님도 역시 바이오 리가캠을 가지고 오셨는데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형식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리가캠 바이오를 좀 왜 갖고 나왔냐 하면 사실 지금 뭐 이주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지금 한 3주째 출연하는데 저는 지금 금리 인하 이런 쪽 환율 하락 이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바이오 종목들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펩트론이나 어떤 뭐 그 ABL 바이오나 여러 가지 리가캠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퓨처캠 이런 종목들 모두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꼭 리가캠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바이오 섹터에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가지고 나왔고 뭐 리가캠 바이오 거의 바이오 대장급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ADC 플랫폼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굉장히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의 어떤 라이센싱 아웃에 이력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좀 추가 이전도 기대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한 오리온으로부터 이제 3자 배정을 통해서 이제 다수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향후를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좀 강한 그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전통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대장급들 주식들을 뭐 꼭 리가캠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편입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리가캠 바이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로 지금 일단 뭐 매수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뭐 10만 원 잡아놨는데 뭐 특별히 목표가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 않아서 알아서 올랐을 때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손절가는 항상 사시고 나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저한테 묻지 않아도 제가 틀렸구나 하고 네네.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기회비용을 드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방송 13년 차거든요. 예. 근데 목표가 알아서 하라는 전문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그 이제 목표가 개인들의 오르면 어떤 알아서 하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그 성향이 있으니까. 목표가 10만 원인데 이렇게 네. 딱 정해놓고 네. 99,900원 갖다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상황에 맞게. 네, 그리고 손절가를 제가 볼 때는 뭐 전문가들 분들께서 좀 이거는 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손절가를 현재가 매수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15% 20%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 그거는 진짜 잘못된 전문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마이너스 15% 20% 갔는데 어떻게 손절합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아니 그냥 저희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만 얼추 이렇게 드리는 아니, 거고 손절가를 넓게 잡는다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 아니요. 일단 그거 손절가 아닙니까? 그렇게 잡는 네. 거는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그런 거고. 없어서. 그리고 너무 피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진짜 그래서 좀 짧게 네.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네. 하시는 것들이 맞다. 오케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각자의 다 의견이 있는 거니까 다 존중을 하고요. 예, 암살자님께서 종목을 저렇게 귀찮게 소개한다고 아주 마음에 들어 나 가입할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진짜 환상의 캠입니다. 시크한 외모, 시크한 성격. 그래서 시크 커플로 앞으로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는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저도 같이 마감까지 좀 괜찮겠죠? 이 정도 상승률로 마감한다면은 나쁘지 그러길 않겠죠? 바라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막힌 투자 한끼 두 분과 인사드리면서 저도 딜사이트 런치박스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이었고요. 저도 오늘 여기서 같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